민주당이 야당일 때도 이런 식의 논평은 낸 적이 없거든요. 저희가 만약에 이런 류의 논평이 나갔으면은 조중동 일면 그다음에 사설 그리고 종편의 먹잇감이었겠죠. 저희가 만약에 이런 표현을 썼으면 공권력을 무시하고 이런 막말 한 것에 대해서 책임지고 물러나야 되고 의원직 사퇴해야 되고 뭐 이런 정도 이유까지 공격을 받았을 개연성이 높은데, 그런데 이제 오늘 그 장제원 수석이 또 논평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언제 그랬냐, 황준하 울산청장에 대해서 사퇴하고 검찰 수사를 받아라 게이트라고 명명을 했더라고요. 여기 송철호 시장 후보와 만난 걸 가지고. 근데 어쨌든 지금 홍준표 대표와 장제원 수석 대변인 그리고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까지 해서 막말들이요. 그러니까 이제 민평당의 부대변인이 반려견을 키우시나 봐요. 그래서 개를 너무 그 빗대서 그러지 마시라 이런 논평을 냈는데, 이런 논평 지금까지 정치권에 처음 보는데, 경찰이 급기야 정신줄을 놓았다. 정권의 사냥개가 광견병까지 걸려 정권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닥치는 대로 물어뜯기 시작했다. 정권과 유착해 20세기 권위주의 정권의 서슬퍼런 공안 정국을 만들고 있다. 미친 개는 멍둥이가 약이다. 이런 식의 논평은 태어나 처음 보는 논평이고요. 그 장제원이 사기 트기 위해서 왜 백혜련 의원 물고 들어가서 흙탕물 만들어서 안미영 검사 그 부분이요. 와, 근데 그게 인과관계가 사실 거의 없는 상태를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백혜련 의원은 완전히 소위 빡쳤게 했다는 생각이 정말 들더라고요. 한참 후배 검사죠. 그렇죠. 사실 상관이 하나도 없는 상황인데 이게 마치 백혜련 의원이 안미영 검사를 막 뒤에서 뭐 조종해가지고 한 뉘앙스로 말하는데 보면 내용이 하나도 없는. 장제원 자체가 왜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사실 팟캐스트에서 굉장히 사실상 인기를 좀 끌었단 말이죠. 특이해요. 전 참 특이하다는 생각 들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그 탄핵 국면 때부터 바른 정당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랬다가 다시 지금 홍준표 대표 쪽으로 온 뒤에 이렇게 하는 그 스펙트럼이라든가 짧은 기간에 현란하게 하는 거 보면 참 특이하다. 하긴 원래 저렇겠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좀 심하다 하는 생각이 저런 건 참 평하기가 좀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런 분들의 논평이 나오면 또 그렇다고 그 분들이 얘기하는 그 동물과 포함한 무시할 수도 없고. 그래서 내다 보면 같이 또 진흙탕으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흙탕물을 튀기게 되는데, 여튼 하여간 이 문제는 그냥 지나칠 수는 없을 것 같고, 특히 이제 경찰에서 SNS 상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사과하라라는 요청을 하고 장제원 의원 지역 사무실 앞에 가서 이제 피켓팅하고 이제 이런 걸 하겠다고 하는데, 정말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 묵묵히 일하는 분들을 이렇게 자극해서 본인들의 이 범죄 혐의를 물타기 하는 것은 정말 나쁜 정치 행태이죠. 제가 봤을 때는요, 본인들한테 이려올 게 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경찰 조직이 한 15만 명 된다 그러죠. 일단 그 민심을 잃어가는 과정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최소한 자유한국당은 이런 말할 자격이 없죠. 경찰들을 이용해서 지금까지 정치해온 세력이잖아요. 그 경찰청장을 아직도 문재인 대통령이 사임시키지 않고 임기 보장해주고 있거든요. 민중총궐기에 뭐네 했을 때 경찰들이 보여줬던 행태가 바로 자기들이 했던 행태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정권 바뀐 지 얼마나 됐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가 이거를 수긍하겠냐 이런 거고요. 선거에 이용해 먹기 위해서 뭔가 경찰이 폭압적으로 자기들을 탄압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지만 바로 직전까지 경찰을 이용해서 실제로 정권 유지했던 자들이 이런 논평을 내면 스스로 자기들을 얽어매는 데다가 공조직인 경찰 가족들의 반발을 사서 좋을 게 뭐가 있겠냐고요. 선거 전략상으로도 빵점짜리 전략이에요, 이거는. 근데 이제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자면은 우리가 뭐 보수냐 진보냐 이런 걸 떠나서 또 정권이 바뀌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권력기관에 대한 비판이라는 것을 과거에 우리도 했고 사실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상대편 입장에서 보면은 여야가 바뀌었다고 하면 할 수 있어요. 가령 우리가 이제 백보를 양보해서 그렇다고 보자고요. 근데 그럴 때도 이렇게 보면 지켜야 되는 금도라는 것이 있죠. 두 가지를만 말씀드리면, 하나는 통상 어떤 조직 전체를 매도하는 것은 참 쉽지 않아요. 굳이 기술적으로 표현한다면 일부 무슨 일부 정치 무슨 이렇게 딱 붙여서, 왜냐하면 어쨌든 공조직 또는 공공기관, 국가기관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어떤 정치적 변화와 무관하게 계속해서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다수이기 때문에 국가가 돌아가는 것이어서 그걸 전체를 이렇게 싸잡는 방식은 어느 쪽이 이렇게 비판의 입장에 설 때도 잘 하는 방식이 아니고,
또 하나는 표현에 있어서도 최소한의 금도라는 것이 있죠. 근데 이거는 광견병까지 간 거는 정말 심한 거죠. 다른 얘기인데 얼마 전 이제 노무현 대통령 이제 서거 전에 경찰에 의한 사찰이 논란이 돼서 이제 경찰 안에서 이 사찰을 했던 것에 대해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보도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전 또 이제 정치 경찰에 의한 댓글 동원하는 일이 또 이제 발각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바로 잡아야 되는 거고 그것과 별개로 검경 수사권 독립의 문제는 본인들이 주장했던 공약인데 이번에 이 울산 청장 일이 발생하니까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대한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이러면서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 거잖아요. 그냥 널뛰는 거죠. 사실은. 6 플러스 알파인데 이제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6 플러스 알파인데 거기에 가장 이제 그래도 이제 안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곳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북, 대구, 외 울산 거기에 이제 뭐 부산, 경남, 경기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순번으로 보면 세 번째잖아요. 거기가 이제 무너지게 생겼으니까 그야말로 이제 아노미 상태에 빠진 거죠. 네, 그러니까 극악무도하게 어쨌든 이 울산경찰청장을 공격하면서 본인들의 진지를 구축하기 위한 이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좌충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략상으로도 좀 상당히 빵점짜리. 그러니까 14만 경찰관과 가족들을 겨냥하면 안 되는 문제였죠. 맞죠, 네. 맞죠.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보고요. 장제원을 보고 있으면 느끼는 게 우리 쪽 세력이 아직도 좋게 말하면 마음이 따뜻하고 나쁘게 보면은 너무 순진하다라고 느끼는 게요. 팟캐스트류에 나와서 말하는 거 보면 아 저쪽 사람들도 정상적인 사람이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고 있다가 바른정당에서 다시 자유한국당 복귀하면서 보여주는 모습들 속에 아 이게 저 사람들의 실체구나라고 느껴서 이분이 사실은 무소속으로 됐죠. 그렇죠. 공천 못 예, 받았었죠. 공천 못 받아가지고 손수조하고 저희 배재정 의원하고 3명이 출마해서 장제원 의원이 가까스로 배재정 의원을 이긴 케이스죠. 그러니까 매우 불안정한 거죠. 이분 역시도 이렇게 튀어서 뭔가 인지도를 높이고 노이즈 마케팅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시대가 지났다는 점을 좀 빨리 인지를 하시고 이분이 또 대변인도 사실은 지난해 맡았다가 가족 본인 대변인을 그만 두었던 적이 있죠. 지난해. 그러다가 다시 이제 수석 대변인 맡아가지고 홍준표 대표한테 충성하는 건데 도를 넘어서고 있어요. 진짜로 미친 개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른 젊은 친구들 방송 제목을 아예 미친 개 장모 씨는 멍둥이가 약 이렇게 너무 심하다 그거는요. 아니요 한개 있는데 그대로 갚아줘. 우리는 뭐 정신도 아니고 일반인인데. 아 그래요? 아니, 우리는 그러니까, 그렇게 제목 안 달 거죠? 그렇죠 뭐. 네. 제목에도 안 넣을 거예요. 네. 가치도 없어요. 네. 자 알겠고요. 자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헌법 이렇게 좋게 나올 줄 몰랐다. 이 정도 반응이었고 정의당이나 민주평화당 정도는 대통령이 발의하는 것 자체는 현실적으로 통과가 어렵다는 면에서 발의를 좀 반대하는 쪽에 가까웠었고요.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 부류는 이제 원천적으로 국회가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이고 자유한국당은 선거용이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이제 겹들여지면서 예상되잖아요. 국회 내에서의 극렬한 반발? 그 서해 수호의 날에 있었던 약간의 그거 그거 혹시 대표 다뤘었나요? 다루진 않았어요. 아 그래요? 해주세요. 그때 이제 점심을 이제 행사 끝나고 대표님하고 김종우 비서실장하고 저하고 이제 근처에서 식사를 하는데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표님한테 아 그러면은 이거를 언론이 서해 수호의 날인데 그 좀 비장한 날이고 조국을 지키다 돌아가신 분들을 애도하는 날인데 미소 띤 얼굴이 나가는 게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그랬는지를 좀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했는데 아예 뭐 그럴 것까지 있겠냐. 어쨌든 뭐 홍준표 대표랑 대화하는 내용은 밝히는 거는 좀 안 맞다 이제 이랬는데 이정미 대표가 페이스북에 그대로 이제 글을 올렸던 거잖아요. 그 내용이 개헌에 대해서 뭐가 마음에 안 듭니까? 주 대표가 이제 홍준표 대표 이제 한테 옆자리에서 이제 악수하고 그 얘기를 했는데 아니요 다 마음에 듭니다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그건 그냥 홍준표 씨가 뽑이죠. 아니 그게 아니라 개헌에 대해서 뭐가 마음에 안 듭니까에 개헌은 이제 머릿속에 담지 않고 뭐가 마음에 안 듭니까 이러니까 마음에다 듭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이정미 대표가 정말요? 뭐 다 마음에 듭니까? 이렇게 된 거고 추미애 대표가 아 그러면은 그럼 하시지 개헌에 대해서 왜 그걸 안 하십니까? 아니 그거는 여기서 얘기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얘기를 개헌에 대해서 마음에 드십니까라고 들었는데 아니 내가 옛날부터 추미애 대표 연수원 시절부터 뭐 이 얘기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개헌을 물어봤는데 개헌 말고 추 대표에 대해서 마음에 든다. 마음에 이렇게 든 말했다고요? 나는 추 대표에 대해서 다 그 이전부터 그래가지고 해프닝인데 그래서 낙장 분립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정미 대표하고 추미애 대표가 홍준표 대표한테 이제 개헌에 대해서 이거 빨리 여야가 합의해서 진도 나갑시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홍준표 대표가 개헌 얘기를 못 듣고 다 마음에 듭니다. 이러니까 그때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된 그 해프닝이 있었던. 그 해석이 맞아요? 확실해요? 네네. 어쨌건 간에 김성태가 2번씩이나 국회에서 발언했던 것처럼 사실상 대통령이 주도하지 않으면 개헌은 안 된다. 이게 사실 현실적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의 어떤 느낌은 대통령이 아무리 발의해봐야 자유한국당이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니 개헌 통과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쪽보다는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을 뭐 일부는 수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개헌 자체를 국회가 논의를 해가지고 사실상 개헌으로 통과시켜야 되는, 일정상으로 보면 6월 지방선거 때 같이 해야 되는 요 관점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면 26일 날 개헌 발의하는 것이 통과시킬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봐요.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로 밀어붙이면 분명히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현재 자유한국당 의석만 갖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다. 저는 그게 제 생각이거든요. 제가 전에 자유한국당이 탄핵대를 생각해봐도 그렇고 꼭 100% 반대가 끝까지 간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막상 발의가 돼서 진도가 나가면 20, 30석이 흔들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정하게 봤을 때 자유한국당이 죽겠다고 그야말로 홍준표식으로 개헌하는데 찬성하는 놈이 있으면 다 잘라버릴 거야. 이렇게 하면 사실 불가능한 거죠. 뭐 그거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 자체는 소위 개헌 저지선이라는 것을 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을 안 하면, 발의를 안 하고 추진을 안 하면 아예 가보지도 못하고 그거를 시도도 못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해야 한다고, 그것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또 그랬을 때 실제 국민 여론의 흐름 속에서 이게 협상은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변화가 될 가능성도 우선 있다고 보고요. 일단 그거 한 가지는 제가 반쯤 동의. 그렇지만 동시에 이것은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아무리 합리적인 상황이어도 불구하고 그걸 다 떠나서 그냥 못하겠다, 못하는 거예요. 그건 도리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합리적인 거라도 반대하면 도리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그 여부를 떠나서 저는 이미 약속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내용이 딱 나오고 나니까 조금 전에 이정비 대표도 말씀도 하셨지만 도대체 개헌이 뭐지? 라는 것에 대해서 전체의 상을 저는 이렇게 내어놓고 국민에게 보여줬고 우리가 이 시대 전체가 어떻게 이렇게 확장되고 진보해 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고민하게 됐다는 점에서 저는 일종의 의무라고 봐요.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수치화한다면 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 사실은 현재 상황 봐서는 자유한국당이 저대로 가면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래도 이렇게 발의하지 않으면 아예 그 가능성은 제로이기 때문에 해봐야 되는 거고, 자유한국당이 반대해서 안 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저는 이 과정을 성실하게 맞습니다. 일단 우리가 국민 토론의 기간으로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자유한국당이 개헌을 거부할 명분이 일단 없고요. 그쪽에서 지금 던지고 있는 프레임은 제왕적 대통령제 요거 안 된다 이런 거고, 하부적으로 봤을 때 토지 공개념 같은 걸 이제 공격하잖아요. 근데 토지 공개념 자체는 일반 국민들 수준이 엄청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이 맞다라고 대부분 알고 있는데다가 토지 공개념 자체를 법으로 도입한 게 노태우 정부 때부터 아닙니까? 이런 관점으로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쟤네들은 정말로 우물한 개구리처럼 자기들 메아리만 계속 외치고 있는데, 이런 대립 구도, 이런 구도 속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유리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아까 김성태 같은 자들, 심지어요, 홍준표는 광주에 대선 때 내려가가지고 5.18 정신이 헌법에 들어가는 걸 반대하지 않는다라고까지 말했던 자들이 말을 어떤 순간이 되면 다 까먹어버리고 다 바꿔요. 일단 26일 날 발의를 하면 5월 24일까지 60일이 기간이 있고 18일 국민투표를 하면 18일 후인 6월 13일 날 하는 거잖아요. 이 60일 동안에 이제 정상회담이 두 차례 5월, 6월 있지만 여하튼 그 개헌이냐 아니면 호헌이냐라는 것이 적폐청산 다음으로 이제 주요한 이슈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개헌의 내용, 그러니까 권력구조의 문제, 그다음에 국민 기본권의 문제, 자치에 대한 문제, 경제에 대한 문제, 권력 구조에 대한 문제, 이것이 이제 한 4-5개 챕터로 이제 나눠서 이제 많은 이제
관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전 국민에게 이해관계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이슈잖아요. 장애인, 동일노동, 동일임금, 그다음에 여성의 문제, 그다음에 인권의 문제, 복지의 문제, 경제의 문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개헌과 지방선거가 동시 실시에 대한 여론이 80%고, 그다음에 그 권력구조 개편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 연임제에 대한 지지율이 50에서 60까지 이제 여지가 있는 건데, 저는 이게 더 높아질 거라고 봐요. 대통령 연임제 문제가. 그렇게 되면 자유한국당이 압박을 심하게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미 정의당에서 뭐 조건했지만 이건 선관위에서, 중앙선관위에서 제도 개선의 차원으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논란이 될 소지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부터 늘 얘기했지만 탄핵될 때도 우리가 시작할 때는 탄핵이 되겠냐. 지금 막상 탄핵 발의하고 표결을 했을 때 234명이 찬성을 해서 대통령을 탄핵시킨 거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을 뺀 여당과 야당의 수에서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한 20명 정도, 15명, 20명 정도까지만 이탈이 생긴다면 저는 뭐 통과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사실은 홍준표 대표의 저런 막말과 준동에 지금 거의 멘붕에 빠진 중진 의원들과 수도권 의원들이 도저히 볼 수가 없는 상황이 점점 더 간다면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저거 당론 채택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제가 볼 때. 사실 이제 우리 사회가 미래로 갈 거냐, 현 수준에 머물러 있을 거냐, 정말 전체적으로 선진 민주 헌법으로 한번 업그레이드를 할 거냐 하는 사실은 그런 쟁점들을 다 담은 거잖아요. 이것들을 이제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하나하나 토론을 하고 논쟁을 하고 해보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그 과정에서 그것에 그러니까 하나하나 얘기하기가 뭐하니까 뭐 사회주의 헌법이니 뭐니 이렇게 그냥 말도 안 되는 이것이 갈수록 옹색해질 거예요. 결국은 선거를 위해서 그것을 반대하는 건데 선거의 근본인 어떤 민심, 정치의 측면에서는 굉장히 옹색해질 그렇죠. 거예요.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는 것도요.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민주주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도 트럼프 같은 대통령이 나오잖아요. 누가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 문제인데 사실은 내각제 형태 그 아류의 권력구조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다 눈치채고 있는 시대다 보니까 아무리 아젠다를 던져봐야 안 먹히는 거고요. 이제 장래에 나아가서는 이 개헌 자체가 국민을 위한 거냐 아니냐 하는 그런 논쟁, 지방선거로 가는 과정에서 여론상 불리할 수밖에 없는 아젠다를 던지면서 싸워보겠다고 덤비지만 한 번쯤이라도요. 자유한국당이 정권교체 이후에 흔쾌히 뭔가를 이렇게 해주면서 우리도 국민의 뜻에 동감한다가 돼야 되는데 최근에 이명박 구속과도 좀 맞물려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명박근혜 같은 현재 감옥에 있는 대통령들을 만들어낸 자들이 그 제왕적 대통령제를 타파하고자 뭐 개헌에 이런 거에 반대한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안 먹히는 거고 여론조사는 국민들이 다수가 어떤 걸 찬성하고 어떤 걸 반대하고 하는 나름대로 국민의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반대해서 가기 시작하면 선거에 임박해서는 확장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국민의 뜻에 반하지 않고 국민의 뜻에 동조를 해주면서 국민들 뜻이 맞습니다라고 같이 이야기를 해줘야 이게 찍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않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선거 전략이 없다 보니까 계속 쪼그라들고 있는데 우리는 앞으로 총선이 2년 남았기 때문에 너무 괴로운 것이죠. 이게 정권이라고 하는 게 영영 홍준표식으로 가면 정말 그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반 홍준표로서 목소리 내고 있는 몇 분들 이야기가 정답이에요. 그 사람이 그 당 자리에 그렇게 있는 한 이 당은 스스로 자멸하고 있는 꼴밖에 안 되는 거고 홍준표는 지금 내부적으로 싸우는 게 더 커 보여요. 사실은 외부적으로 막 막말을 하는데 내부적으로 보면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열등감이랄까요? 자격지심 같은 것들이 계속 당 운영에 이렇게 노출이 되니까 홍준표의 당대표 임기도 사실상 한 서너 달밖에 남지 않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고 봐야죠. 6월 13일 이후에 쫓겨나겠죠, 뭐. 진짜 그 말이 맞아요. 개헌을 둘러싼 어떤 발의 과정 그리고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공방이 되는 과정은 이 과정이 우리가 촛불 이후에 쭉 이렇게 지내왔던 시기를 한번 마무리하면서 교육이라는 표현은 조금 부적절한데요. 국민 스스로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모양이 어느 정도 가는 것이 맞아 현재 수준이 라는 자기 토론, 자기 학습의 평생 학습이죠. 그런 학습의 시간이 되면서 전체적인 우리 사회의 중심 가치가 이 정도 수준으로는 가야 돼. 예를 들어 최근에 뭐 미투 등등등등 있습니다만은 그래 이게 이제 사람의 기본권이 중요해.
또는 우리 사회가 이제는 정말 다문화의 어떤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로 가야 돼. 그다음에 제가 이번에 전체 나온 걸 이렇게 쭉 보면서 참 전문 보면서 딱 흥미로운 것 중에 자연과의 공존 속에 뭐 가는 이런 하나하나의 섬세한 이렇게 워딩들이 있어요. 이런 공존, 것들을 네. 보면서 그래 우리 사회가 이런 정도는 돼야 맞지 이제는 이게 라는 그런 토론의 시간인 거거든요. 이런 과정에 올라타지 못하면 결국은 정치 세력으로서는 우리 사회에서 영원한 주변 세력으로 주변화하는 길에 사실은 이제 들어가고 있는 거죠. 사실상 대한민국도 선진국이라고 봐야 될 텐데 지금 홍준표가 페이스북 정치하고 있잖아요. 이런 표현을 썼어요. 사회주의 개헌 음모. 홍준표 이자는 저는 30년 전에 노태우보다도 못한 사람이에요. 사실 정치하는 사람들은 보수 진보 이런 걸 떠나서 공부를 좀 해야 되거든요. 자본주의가 주는 여러 가지 폐해들을 계속 정치하다 보면 상위 1%만 잘 사는 나라를 만들 수밖에 없는데 사회주의적 요소만 등장시키면 국민들이 화들짝 놀랄 거야.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삼인주의가 이미 유럽의 일반적인 그 형태가 됐고 복지국가들은 그러면 다 그러니까 스웨덴 같은 나라들이 캐나다 같은 나라들이 홍준표에게 대해서 막 항의해야 될 정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노태우 때에 토지공개념을 최초의 그 개념이 도입됐다 이런 얘기 나오기도 하지만 박정희 이후에 이제 노태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노태우 시절에 대해서 군사정권의 연장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우리가 종종 얘기를 할 때 예를 들어 북방정책이라든가 또는 남북기본합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노태우나 박철원 그 당시에 어떤 보수에 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하게 전체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려는 일정한 노력을 한 점은 우리가 보수 진보를 떠나서 평가할 대목이 있다라는 점을 요새 우리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야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정치라는 건 근본적으로 그 시대의 흐름을 이렇게 쫓아가는 면이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사회복지 같은 경우도 과거에 이제 비스마르크 같은 시대에 이렇게 됐다라는 것이 다 꼭 어떤 진보 보수를 떠난 문제잖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미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색깔론을 갖고서 상대를 공격하는 것이 이미 선거 전술로서 효과가 없다는 것이 이미 이번 대선 이전에 벌써 몇 번의 선거 이전인 벌써 몇 년 전에 다 끝나버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직도 자유한국당과 자유한국당을 현재 이끌고 있는 홍준표 대표의 머릿속은 정말 옛날에 머물러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면 저는 하여간 저 지도력 가지고는 보수가 살아날 길은 없다고 봐요. 시간이 좀 오래 기다림에 있어서 좀 짜증나는 거죠. 제가 최민희 의원 방송에서 가끔씩 하는 표현이에요. 누가 정권을 잡든 간에 야당이 여당의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 그게 뭐냐면은 복지예요. 복지를 확대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야당의 본능 같은 거야 돼요. 지금 여의도 연구원이 아직도 있죠. 그럼요. 여의도 연구원이 공부를 안 하는 겁니다. 사회주의의 뭐네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면 국민들이 옛날에 7, 80년대 국민들 수준이 아니거든요. 무식한 소리 한다고 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무슨 사건이 나도 대통령이나 여당 지지율이 잠깐 떨어질 수는 있지만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안 올라간 이유가 그겁니다. 대안으로 지지해볼까 해봐야 부끄럽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회주의 이야기가 워낙 요새는. 시대에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 알겠고요. 자, 국민들은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어려울 때 국가가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이명박 씨 이야기를 다시 좀 해야 됩니다. 방송이 나가는 오늘 26일 월요일 날 첫 조사가 이루어진다 그러는데 방문 조사를 하겠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속이 된 이후에 지금 주말 내내 면회 정도 하고 사실 혼자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막 갇히는 날 첫 끼를 먹으면서 실감하게 될 거다. 그게 약간 군대 가는 거랑 비슷해요. 훈련소를 딱 들어갔는데 훈련소가 아니죠. 처음에 가면 보충대라고 해서 훈련소를 배분해주는 보충대에서 한 3일 살아요. 분류해가지고 이제 처음에 딱 첫 끼니를 먹는데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반찬이 지금도 기억나요. 오징어 튀김, 깍두기 그리고 무 맑은 국 일식 3찬. 일식 3찬이니까. 저는 그래서 요즘도 노랑 단무지에 왜 고춧가루 이렇게 버무린 거 있잖아요. 전 그거 지금도 잘 안 먹어지더라고요. 네. 왜요? 왜 안 드세요? 왜? 그 성동소 갔는데 경찰서 유치장 갔을 때 먹은 게 그 단무지가 잊혀지지 않아요. 그 이야기를 제가 왜 꺼내냐면은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다는 게 그런 배식 밥으로 이렇게 먹어야 되는 삶을 살아오지 않은 거잖아요. 사실은 어느 순간부터는 최고의 우리나라의 그렇죠. 돈 많은 네. 걸로 살아온 사람인데 그렇게 해서 첫날은 면회를 안 했을 테니까 첫날은 그냥 혼자 지내고 아마 구치소장 면담 정도 했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주말에는 변호사들이나 등등의 면회를 했을 텐데 저는 일단은 전략은 이렇게 보거든요. 영장 실질 심사를 안 받은 이유가 하나마나 구속되는 건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검찰 수사하지 않고 니들 오고 싶으면 구치소로 와. 그러나 나는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지는 않을 거야. 이런 전략이 아닐까 의심해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검찰이 이명박 씨를 청으로 불러서 조사하는 게 아니라 구치소로 가서 조사를 할 때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겠냐는 부분도 저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마 취사 선택하겠죠. 자기도 전혀 뭐 어디 기사를 보니까 묵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봐서 이것이 나에게 좀 과하게 부담이 된다 싶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에 부정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겠죠. 이제 그것과 별개로 글쎄 어떨까요? 그 사이에 자기가 성실하게 뭐 가서 조사에 응한다거나 이러지 않고 했던 것은 일종의 약간 좀 자포자기적 국면이 있었던 건 아닌가요? 검찰에 가서 조사받을 때 대부분 다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20일 안에 검찰이 기소를 해야 되는데 20일 동안만큼은 검찰청에 갔을 때 그 행태를 그대로 벗어나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가봐야 안 했다니까 아니라고 요걸 반복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20일 정도를 끌는 과정에서 검찰은 이제 불가피하게 나오는 죄목들로 그냥 기소를 하겠죠. 그 연장이 된들 협조를 안 하게 되면 똑같이 기소는 그런 방식으로 갈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럼 뭐 할 게 없네. 재판이 빨리 끝날 수 있겠죠. 만약에 그 뭐 공방을 안 하고 본인이 출석도 안 하고 그냥 가면 올해 상반기 안에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비슷한 형량 또는 더 늘어날 형량으로 1심 선고가 내려지겠네요. 원장님께 질문이에요. 감옥에 오랫동안 갇힐 때 처음에 갇히면 어떤 기분이세요? 한번 기억을 한번 되살려주세요. 근데 좀 다를 거예요. 왜냐면 저희는 그때가 85년에 서울 미문화원 점거 사건 뭐 이렇게 제가 직접 들어간 건 아니지만 거기에 연관되고 소위 배후다 이렇게 해서 된 건데 처음으로 그 전두환 시절에 저 공식적인 광주 민주화 운동의 진상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제 구속이 되고 그래도 저는 이 과정을 성실하게 맞습니다. 일단 우리가 국민 토론의 기간으로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자유한국당이 개헌을 거부할 명분이 일단 없고요. 그쪽에서 지금 던지고 있는 프레임은 제왕적 대통령제 뭐 요거 안 된다 이런 거고 하부적으로 봤을 때 토지 공개념 같은 걸 이제 공격하잖아요. 근데 토지 공개념 자체는 일반 국민들 수준이 엄청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이 맞다라고 대부분 알고 있는데다가 토지 공개념 자체를 법으로 도입한 게 노태우 정부 때부터 아닙니까? 이런 관점으로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쟤네들은 정말로 우물한 개구리처럼 자기들 메아리만 계속 외치고 있는데 이런 대립 구도, 이런 구도 속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유리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아까 김성태 같은 자들, 심지어요. 홍준표 의원은 광주에 대선 때 내려가가지고 5.18 정신이 헌법에 들어가는 걸 반대하지 않는다라고까지 말했던 자들이 말을 어떤 순간이 되면 다 까먹어버리고 다 바꿔요. 일단 26일 날 발의를 하면 5월 24일까지 60일이 기간이 있고 18일 국민투표를 하면 18일 후인 6월 13일 날 하는 거잖아요. 이 60일 동안에 이제 정상회담이 두 차례 5월, 6월 있지만 여하튼 그 개헌이냐 아니면 호헌이냐라는 것이 적폐청산 다음으로 이제 주요한 이슈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개헌의 내용, 그러니까 권력구조의 문제, 그 다음에 국민 기본권의 문제, 자치에 대한 문제, 경제에 대한 문제, 권력 구조에 대한 문제, 이것이 이제 한 4-5개 챕터로 이제 나눠서 이제 많은 이제 관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전 국민에게 이해관계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이슈잖아요. 장애인, 동일노동, 동일임금, 그다음에 여성의 문제, 그다음에 인권의 문제, 복지의 문제, 경제의 문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개헌과 지방선거가 동시 실시에 대한 여론이 80%고 그다음에 그 권력구조 개편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 연임제에 대한 지지율이 50에서 60까지 이제 여지가 있는 건데 저는 이게 더 높아질 거라고 봐요. 대통령 연임제 문제가. 그렇게 되면 자유한국당이 압박을 심하게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미 정의당에서 뭐 조건했지만 이건 선관위에서 중앙선관위에서 제도 개선의 차원으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논란이 될 소지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부터 늘 얘기했지만 탄핵될 때도 우리가 시작할 때는 탄핵이 되겠냐. 지금 막상 탄핵 발의하고 표결했을 때 234명이 찬성을 해서 대통령을 탄핵시킨 거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을 뺀 여당과 야당의 수에서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한 20명 정도, 15명, 20명 정도까지만 이탈이 생긴다면 저는 뭐 통과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사실은 홍준표 대표의 저런 막말과 준동에 지금 거의 멘붕에 빠진 중진 의원들과 수도권 의원들이 도저히 볼 수가 없는 상황이 점점 더 간다면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저거 당론 채택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제가 볼 때. 사실 이제 우리 사회가 미래로 갈 거냐, 현 수준에 머물러 있을 거냐, 정말 전체적으로 선진 민주헌법으로 한번 업그레이드를 할 거냐 하는 사실은 그런 쟁점들을 다 담은 거잖아요. 이것들을 이제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하나하나 토론을 하고 논쟁을 하고 해보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그 과정에서 그것에 그러니까 하나하나 얘기하기가 뭐하니까 뭐 사회주의 헌법이니 뭐니 이렇게 그냥 말도 안 되는 이것이 갈수록 옹색해질 거예요. 결국은 선거를 위해서 그것을 반대하는 건데 선거의 근본인 어떤 민심, 정치의 측면에서는 굉장히 옹색해질 그렇죠. 거예요.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는 것도요.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민주주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도 트럼프 같은 대통령이 나오잖아요. 누가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 문제인데 사실은 내각제 형태 그 아류의 권력 구조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다 눈치채고 있는 시대다 보니까 아무리 아젠다를 던져봐야 안 먹히는 거고요. 이제 장래에 나아가서는 이 개헌 자체가 국민을 위한 거냐 아니냐 하는 그런 논쟁 지방선거로 가는 과정에서 여론상 불리할 수밖에 없는 아젠다를 던지면서 싸워보겠다고 덤비지만 한 번쯤이라도요 자유한국당이 정권 교체 이후에 흔쾌히 뭔가를 이렇게 해주면서 우리도 국민의 뜻에 동감한다가 돼야 되는데 최근에 이명박 구속과도 좀 맞물려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명박근혜 같은 현재 감옥에 있는 대통령들을 만들어낸 자들이 그 제왕적 대통령제를 타파하고자 뭐 개헌에 이런 거에 반대한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안 먹히는 거고 여론조사는 국민들이 다수가 어떤 걸 찬성하고 어떤 걸 반대하고 하는 나름대로 국민의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반대해서 가기 시작하면 선거에 임박해서는 확장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국민의 뜻에 반하지 않고 국민의 뜻에 동조를 해주면서 국민들 뜻이 맞습니다라고 같이 이야기를 해줘야 이게 찍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않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선거 전략이 없다 보니까 계속 쪼그라들고 있는데 우리는 앞으로 총선 2년 남았기 때문에 너무 괴로운 것이죠 이게. 정권이라고 하는 게 영영 홍준표 식으로 가면 정말 그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반 홍준표로서 목소리 내고 있는 몇 분들 이야기가 정답이에요. 그 사람이 그 당 자리에 그렇게 있는 한 이 당은 스스로 자멸하고 있는 꼴밖에 안 되는 거고 홍준표는 지금 내부적으로 싸우는 게 더 커 보여요. 사실은 외부적으로 막 막말을 하는데 내부적으로 보면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열등감이랄까요? 자격지심 같은 것들이 계속 당 운영에 이렇게 노출이 되니까 홍준표의 당대표 임기도 사실상 한 서너 달밖에 남지 않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고 봐야죠. 6월 13일 이후에 쫓겨나겠죠 뭐. 진짜 그 말이 맞아요. 개헌을 둘러싼 어떤 발의 과정 그리고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공방이 되는 과정은 이 과정이 우리가 촛불 이후에 쭉 이렇게 지내왔던 시기를 한번 마무리하면서 교육이라는 표현은 조금 부적절한데요. 국민 스스로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모양이 어느 정도 가는 것이 맞아 현재 수준이 라는 자기 토론, 자기 학습의 평생 학습이죠. 그런 학습의 시간이 되면서 전체적인 우리 사회의 중심 가치가 이 정도 수준으로는 가야 돼. 예를 들어 최근에 뭐 미투 등등등등 있습니다만은 그래 이게 이제 사람의 기본권이 중요해. 또는 우리 사회가 이제는 정말 다문화의 어떤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로 가야 돼. 그다음에 제가 이번에 전체 나온 거 이렇게 쭉 보면서 참 전문 보면서 흥미로운 것 중에 자연과의 공존 속에 뭐 이런 하나하나의 섬세한 이렇게 워딩들이 있어요. 이런 공존, 것들을 네. 보면서 그래 우리 사회가 이런 정도는 돼야 맞지 이제는 이게 라는 그런 토론의 시간인 거거든요. 이런 과정에 올라타지 못하면 결국은 정치 세력으로서는 우리 사회에서 영원한 주변 세력으로 주변화하는 맞습니다. 길에 사실은 이제 들어가고 있는 거죠. 사실상 대한민국도 선진국이라고 봐야 될 텐데 지금 홍준표가 페이스북 정치하고 있잖아요. 이런 표현을 썼어요. 사회주의 개헌 음모. 홍준표 이자는 저는 30년 전에 노태우보다도 못한 사람이에요. 사실 정치하는 사람들은 보수 진보 이런 걸 떠나서 공부를 좀 해야 되거든요. 자본주의가 주는 여러 가지 폐해들을 계속 정치하다 보면 상위 1%만 잘 사는 나라를 만들 수밖에 없는데 사회주의적 요소만 등장시키면 국민들이 화들짝 놀랄 거야.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삼인주의가 이미 유럽의 일반적인 그 형태가 됐고 복지국가들은 그러면 다 그러니까 스웨덴 같은 나라들이 캐나다 같은 나라들이
홍준표에게 대해서 막 항의해야 될 정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노태우 때 토지공개념을 최초에 그 개념이 도입됐다 이런 얘기 나오기도 하지만 박정희 이후에 이제 노태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노태우 시절에 대해서 군사정권의 연장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우리가 종종 얘기를 할 때 예를 들어 북방 정책이라든가 또는 남북 기본 합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노태우나 박철원 그 당시에 어떤 보수에 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하게 전체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려는 일정한 노력을 한 점은 우리가 보수 진보를 떠나서 평가할 대목이 있다라는 점을 요새 우리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야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정치라는 건 근본적으로 그 시대의 흐름을 이렇게 쫓아가는 면이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사회복지 같은 경우도 과거에 이제 비스마르크 같은 시대에 이렇게 됐다라는 것이 다 꼭 어떤 진보 보수를 떠난 문제잖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미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색깔론을 갖고서 상대를 민주당이 야당일 때도 이런 식의 논평은 낸 적이 없거든요. 저희가 만약에 이런 류의 논평이 나갔으면은 조중동 일면 그다음에 사설 그리고 종편의 먹잇감이었겠죠. 저희가 만약에 이런 표현을 썼으면 공권력을 무시하고 이런 막말 한 것에 대해서 책임지고 물러나야 되고 의원직 사퇴해야 되고 뭐 이런 정도 이유까지 공격을 받았을 개연성이 높은데 그런데 이제 오늘 그 장제원 수석이 또 논평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언제 그랬냐 황준하 울산청장에 대해서 사퇴하고 검찰 수사를 받아라 게이트라고 명명을 했더라고요. 여기 송철호 시장 후보와 만난 걸 가지고. 근데 어쨌든 지금 홍준표 대표와 장제원 수석 대변인 그리고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까지 해서 막말들이요. 그러니까 이제 민평당의 부대변인이 반려견을 키우시나 봐요. 그래서 개를 너무 그 빗대서 그러지 마시라 이런 논평을 냈는데 이런 논평 지금까지 정치권에 처음 보는데 경찰이 급기야 정신줄을 놓았다. 정권의 사냥개가 광견병까지 걸려 정권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닥치는 대로 물어뜯기 시작했다. 정권과 유착해 20세기 권위주의 정권의 서슬퍼런 공안 정국을 만들고 있다. 미친 개는 멍둥이가 약이다. 이런 식의 논평은 태어나 처음 보는 논평이고요. 그 장제원이 사기 트기 위해서 왜 백혜련 의원 물고 들어가서 흙탕물 만들어서 안미영 검사 그 부분이요. 와, 근데 그게 인과관계가 사실 거의 없는 상태를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백혜련 의원은 완전히 소위 빡쳤게 했다는 생각이 정말 들더라고요. 한참 후배 검사죠. 그렇죠. 사실 상관이 하나도 없는 상황인데 이게 마치 백혜련 의원이 안미영 검사를 막 뒤에서 뭐 조종해가지고 한 뉘앙스로 말하는데 보면 내용이 하나도 없는. 장제원 자체가 왜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사실 팟캐스트에서 굉장히 사실상 인기를 좀 끌었단 말이죠. 특이해요. 전 참 특이하다는 생각 들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그 탄핵 국면 때부터 바른 정당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랬다가 다시 지금 홍준표 대표 쪽으로 온 뒤에 이렇게 하는 그 스펙트럼이라든가 짧은 기간에 현란하게 하는 거 보면 참 특이하다. 하긴 원래 저렇겠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좀 심하다 하는 생각이 저런 건 참 평하기가 좀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런 분들의 논평이 나오면 또 그렇다고 그 분들이 얘기하는 그 동물과 포함한 무시할 수도 없고 그래서 내다 보면 같이 또 진흙탕으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흙탕물을 튀기게 되는데 여튼 하여간 이 문제는 그냥 지나칠 수는 없을 것 같고 특히 이제 경찰에서 SNS 상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사과하라라는 요청을 하고 장제원 의원 지역 사무실 앞에 가서 이제 피켓팅하고 이제 이런 걸 하겠다고 하는데 정말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 묵묵히라는 분들을 이렇게 자극해서 본인들의 이 범죄 혐의를 물타기 하는 것은 정말 나쁜 정치 행태이죠. 제가 봤을 때는요. 본인들한테 이로울 게 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경찰 조직이 한 15만 명 된다 그러죠. 일단 그 민심을 잃어가는 과정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최소한 자유한국당은 이런 말할 자격이 없죠. 경찰들을 이용해서 지금까지 정치해온 세력이잖아요. 그 경찰청장을 아직도 문재인 대통령이 사임시키지 않고 임기 보장해주고 있거든요. 민중총궐기에 뭐네 했을 때 경찰들이 보여줬던 행태가 바로 자기들이 했던 행태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정권 바뀐 지 얼마나 됐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가 이거를 수긍하겠냐 이런 거고요. 선거에 이용해 먹기 위해서
뭔가 경찰이 포갑적으로 자기들을 탄압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지만 바로 직전까지 경찰을 이용해서 실제로 정권 유지했던 자들이 이런 논평을 내면 스스로 자기들을 올가매는 데다가 공조직인 경찰 가족들의 반발을 사서 좋을 게 뭐가 있겠냐고요. 선거 전략상으로도 빵점짜리 전략이에요, 이거는. 근데 이제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자면은 우리가 뭐 보수냐 진보냐 이런 걸 떠나서 또 정권이 바뀌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권력기관에 대한 비판이라는 것을 과거에 우리도 했고 사실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상대편 입장에서 보면은 여야가 바뀌었다고 하면 할 수 있어요. 가령 우리가 이제 백보를 양보해서 그렇다고 보자고요. 근데 그럴 때도 이렇게 보면 지켜야 되는 금도라는 것이 있죠. 예를 두 가지를만 말씀드리면 하나는 통상 어떤 조직 전체를 매도하는 것은 참 쉽지 않아요. 굳이 기술적으로 표현한다면 일부 무슨 일부 정치 무슨 이렇게 딱 붙여서 왜냐하면 어쨌든 공조직 또는 공공기관, 국가기관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어떤 정치적 변화와 무관하게 계속해서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다수이기 때문에 국가가 돌아가는 것이어서 그걸 전체를 이렇게 싸잡는 방식은 어느 쪽이 이렇게 비판의 입장에 설 때도 잘 하는 방식이 아니고 또 하나는 표현에 있어서도 최소한의 금도라는 것이 있죠. 근데 이거는 광견병까지 간 거는 정말 심한 거죠. 다른 얘기인데 얼마 전 이제 노무현 대통령 이제 서거 전에 경찰에 의한 사찰이 논란이 돼서 이제 경찰 안에서 이 사찰을 했던 것에 대해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보도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전 또 이제 정치 경찰에 의한 댓글 동원하는 일이 또 이제 발각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바로 잡아야 되는 거고 그것과 별개로 검경 수사권 독립의 문제는 본인들이 주장했던 공약인데 이번에 이 울산 청장 일이 발생하니까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대한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이러면서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 거잖아요. 그냥 널뛰는 거죠. 6+알파인데 이제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6+알파인데 거기에 가장 이제 그래도 이제 안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곳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북, 대구, 외 울산 거기에 이제 뭐 부산, 경남, 경기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순번으로 보면 세 번째잖아요. 거기가 이제 무너지게 생겼으니까 그야말로 이제 아노미 상태에 빠진 거죠. 네, 그러니까 극악무도하게 어쨌든 이 울산경찰청장을 공격하면서 본인들의 진지를 구축하기 위한 이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좌충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략상으로도 좀 상당히 빵점짜리. 그러니까 14만 경찰관과 가족들을 겨냥하면 안 되는 문제였죠. 맞죠, 네. 맞죠.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보고요. 장제원을 보고 있으면 느끼는 게 우리 쪽 세력이 아직도 좋게 말하면 마음이 따뜻하고 나쁘게 보면은 너무 순진하다라고 느끼는 게요. 팟캐스트류에 나와서 말하는 거 보면 아 저쪽 사람들도 정상적인 사람이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고 있다가 바른정당에서 다시 자유한국당 복귀하면서 보여주는 모습들 속에 아 이게 저 사람들의 실체구나라고 느껴서 이분이 사실은 무소속으로 됐죠. 그렇죠. 공천 못 예, 받았었죠. 공천 못 받아가지고 손수조하고 저희 배재정 의원하고 3명이 출마해서 장제원 의원이 가까스로 배재정 의원을 이긴 케이스죠. 그러니까 매우 불안정한 거죠. 이분 역시도 이렇게 튀어서 뭔가 인지도를 높이고 노이즈 마케팅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시대가 지났다는 점을 좀 빨리 인지를 하시고 이분이 또 대변인도 사실은 지난해 맡았다가 가족 본인 대변인을 그만 두었던 적이 있죠. 지난해. 그러다가 다시 이제 수석 대변인 맡아가지고 홍준표 대표한테 충성하는 건데 도를 넘어서고 있어요. 진짜로 미친 개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른 젊은 친구들 방송 제목을 아예 미친 개 장모 씨는 몽둥이가 약 이렇게 너무 심하다 그거는요. 아니요 한개 있는데 그대로 갚아줘. 우리는 뭐 정신도 아니고 일반인인데. 아 그래요? 아니, 우리는 그러니까, 그렇게 제목 안 달 거죠? 그렇죠 뭐. 네. 제목에도 안 넣을 거예요. 네. 가치도 없어요. 네. 자 알겠고요. 자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헌법 이렇게 좋게 나올 줄 몰랐다. 이 정도 반응이었고 정의당이나 민주평화당 정도는 대통령이 발의하는 것 자체는 현실적으로 통과가 어렵다는 면에서 발의를 좀 반대하는 쪽에 가까웠었고요.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 부류는 이제 원천적으로 국회가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이고 자유한국당은 선거용이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이제 겹들여지면서 예상되잖아요. 국회 내에서의 극렬한 반발? 그 서해 수호의 날에 있었던 약간의 그거 추미애 혹시 대표 다뤘었나요? 다루진 않았어요. 아 그래요? 해주세요. 그때 이제 점심을 이제 행사 끝나고 대표님하고 김정우 비서실장하고 저하고 이제 근처에서 식사를 하는데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표님한테 아 그러면은 이거를 언론이
서해 수호의 날인데 그 좀 비장한 날이고 조국을 지키다 돌아가신 분들을 애도하는 날인데 미소 띤 얼굴이 나가는 게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그랬는지를 좀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했는데 아예 뭐 그럴 것까지 있겠냐. 어쨌든 뭐 홍준표 대표랑 대화하는 내용은 밝히는 거는 좀 안 맞다 이제 이랬는데 이정미 대표가 페이스북에 그대로 이제 글을 올렸던 거잖아요. 그 내용이 개헌에 대해서 뭐가 마음에 안 듭니까? 주 대표가 이제 홍준표 대표 이제 한테 옆자리에서 이제 악수하고 그 얘기를 했는데 아니요 다 마음에 듭니다.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그건 그냥 홍준표 씨가 뽑이죠. 아니 그게 아니라 개헌에 대해서 뭐가 마음에 안 듭니까에 개헌은 이제 머릿속에 담지 않고 뭐가 마음에 안 듭니까? 이러니까 마음에 다 듭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이정미 대표가 정말요? 뭐 다 마음에 듭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거고 추미애 대표가 그러면은 그럼 하시지 개헌에 대해서 왜 그걸 안 하십니까? 아니 그거는 여기서 얘기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얘기를 개헌에 대해서 마음에 드십니까라고 들었는데 아니 내가 옛날부터 추미애 대표 연수원 시절부터 뭐 이 얘기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개헌을 물어봤는데 개헌 말고 추 대표에 대해서 마음에 든다. 나는 추 대표에 대해서 다 그 이전부터 그래가지고 해프닝인데 그래서 낙장 분립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정미 대표하고 추미애 대표가 홍준표 대표한테 이제 개헌에 대해서 이거 빨리 여야가 합의해서 진도 나갑시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홍준표 대표가 개헌 얘기를 못 듣고 다 마음에 듭니다. 이러니까 그때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된 그 해프닝이 있었던. 그 해석이 맞아요? 확실해요? 네네. 어쨌건 간에 김성태가 2번씩이나 국회에서 발언했던 것처럼 사실상 대통령이 주도하지 않으면 개헌은 안 된다. 이게 사실 현실적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의 어떤 느낌은 대통령이 아무리 발의해봐야 자유한국당이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니 개헌 통과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쪽보다는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을 뭐 일부는 수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개헌 자체를 국회가 논의를 해가지고 사실상 개헌으로 통과시켜야 되는 일정상으로 보면 6월 지방선거 때 같이 해야 되는 이 관점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면 26일 날 개헌 발의하는 것이 통과시킬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봐요.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로 밀어붙이면 분명히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현재 자유한국당 의석만 갖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다. 저는 그게 제 생각이거든요. 제가 전에 자유한국당이 탄핵대를 생각해봐도 그렇고 꼭 100% 반대가 끝까지 간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막상 발의가 돼서 진도가 나가면 20, 30석이 흔들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정하게 봤을 때 자유한국당이 죽겠다고 그야말로 홍준표식으로 개헌하는데 찬성하는 놈이 있으면 다 잘라버릴 거야. 이렇게 하면 사실 불가능한 거죠. 뭐 그거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 자체는 소위 개헌 저지선이라는 것을 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을 안 하면 발의를 안 하고 추진을 안 하면 아예 가보지도 못하고 그거를 시도도 못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해야 한다고 그것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또 그랬을 때 실제 국민 여론의 흐름 속에서 이게 그러니까 협상은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변화가 될 가능성도 우선 있다고 보고요. 일단 그거 한 가지는 제가 반쯤 동의. 그렇지만 동시에 이것은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아무리 합리적인 상황이어도 불구하고 그걸 다 떠나서 그냥 못하겠다 못하는 거예요. 그건 도리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합리적인 거라도 반대하면 도리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그 여부를 떠나서 저는 이미 약속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내용이 딱 나오고 나니까 조금 전에 이정비 대표 말씀도 하셨지만 도대체 개헌이 뭐지? 라는 것에 대해서 전체의 상을 저는 이렇게 내어놓고 국민에게 보여줬고 우리가 이 시대 전체가 어떻게 이렇게 확장되고 진보해 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고민하게 됐다는 점에서 저는 일종의 의무라고 봐요.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수치화한다면 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 사실은 현재의 상황 봐서는 자유한국당이 저대로 가면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래도 이렇게 발의하지 않으면 아예 그 가능성은 제로이기 때문에 해봐야 되는 거고 자유한국당이 반대해서 안 된다 하더라도